경찰서입니다. 동생이 실종됐다고요. 고요함이 감도는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늘 그렇듯 시계가 알리는 정확한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방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옅은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침대 옆에 작은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해야 할 일 3가지가 간결하게 적혀 있었지요. 태주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삶을 좋아했습니다. 주인공 태주는 30 중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격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숫자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생활은 마치 잘 짜인 기계와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출근길 버스는 7시 45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일상이 그에게는 큰 안정감이었습니다. 태주는 불안정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의 평온을 지키려는 책임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장남이었으니까요. 태주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어머니의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은 먹고 나가렴. 평화로운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태주의 집은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곳이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사진들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늘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었지요. 태주의 성격은 한마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찍이 돌아가신 후 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했었어요. 그의 학창 시절도 그랬습니다. 꿈보다는 현실을 따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태주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태주의 동생 지우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25의 청년이었어요.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지우는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이었습니다. 세상의 틀에 갇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지훈을 걱정했습니다. 태주는 그런 동생을 묵묵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지훈의 무계획적인 모습에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주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렴. 엄마 걱정하시잖니. 지훈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걱정 마세요. 나도 내 인생 계획이 다 있어요. 태주는 지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늘 자신감과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과 걱정이 섞인 감정이었지요. 최근 한 달 동안 지우는 조금 달라졌었습니다. 지우는 부쩍 늦게 귀가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태주가 물어도 지우는 별거 아니에요, 형.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훈이 새벽에 집 밖에서 낯선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태주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이들의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결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펜을 들고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의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오후의 나른함이 사무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태주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주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딱딱하고 건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지요? 동생 김지훈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태주의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지훈 씨의 휴대폰과 가방이 있었는데 본인은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 즉시 경찰서로 와주셔야 합니다. 태주의 귀에는 사고, 실종이라는 단어만 반복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뇌가 갑자기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태주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밝은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화로웠던 태주의 일상은 그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동생 지훈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태주를 덮쳤습니다. 태주는 이제 다시는 평범한 격리팀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요함은 끝났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길고 어두운 투쟁이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태주는 휴대전화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짧게 문자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타야 했지만 몸은 이미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낯선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인 김 형사는 피곤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김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태주를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 사건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듯한 무관심이 읽혔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진술서부터 작성하시지요. 유류품은 확인하셨습니까? 태주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유류품 네. 가방이랑 휴대폰이요. 지훈이는요?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현재로서는 단순 실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은 신고 후 48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곧 수색팀을 보내겠지만 김 형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태주는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절망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이나 잠적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태주의 품에 안겨 계속 울었습니다. 태주는 차마 울지 못했습니다.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태주의 마음속 갈등은 고통스러운 책임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막지 못했다는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주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회사를 휴가내고 지훈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지훈의 방을 뒤졌습니다. 방은 늘 그렇듯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주의 눈에 낯선 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아끼던 스케치북 아래에 숨겨진 작은 금속 열쇠였습니다. 일반적인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잠긴 것을 여는 데 쓰이는 특수 열쇠 같았습니다. 태주는 이 열쇠가 지훈의 최근 행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태주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단서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 근처의 낡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분위기는 음산했습니다. 태주는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경찰은 이미 수색을 마쳤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직감에 의존했습니다. 결국 창고 벽 구석에서 지훈의 특유의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자주 사용하던 기하학적 패턴이었습니다. 패턴 옆에는 누군가 일부러 지운 듯한 흐릿한 글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손전등을 비추어 그 글자를 해독하려 노력했습니다.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글자는 프로젝트 X라는 두 단어 같았습니다. 이후 태주는 지훈의 휴대폰 기록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생소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중 지훈이 가장 최근에 통화했던 인물인 박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지훈 형 되는 사람입니다. 박 씨 맞으시지요? 혹시 지훈이가 요즘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받은 박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지훈?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번호 잘못 거셨어요. 박 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박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하고 준비된 듯한 톤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훈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은밀하게 배후에서 개입하여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조사하려고 할수록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주는 마치 자신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시망 아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훈의 방을 살펴보며 창밖을 힐끗 보았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아래 한 남자가 수상하게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태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훈의 방에서 발견한 작은 금속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창고의 희미한 흔적, 그리고 박 씨의 거짓말. 경찰은 여전히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태주에게는 더 이상 경찰을 믿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왜 실종되었을까요? 프로젝트 X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왜 방해하는 것일까요? 태주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격리팀 팀장이 아니라 지훈의 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는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이젠 철저하게 혼자 움직여야 했습니다. 태주는 지훈의 책상 서랍에서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평소 낙서처럼 표시해 두었던 알 수 없는 장소들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중 한 곳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폐쇄된 고아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주는 이제 숫자를 정리하는 대신 위험한 진실을 정리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의 투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추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 열쇠가 가리키는 곳에 지훈이 남긴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지도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지도를 손에 쥐고 폐쇄된 고아원 앞에 섰습니다. 이 장소는 도시 외곽, 인적이 끊긴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회색빛이었고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장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고아원의 후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훈이 남긴 지도에는 후문 쪽에 낡은 벽돌벽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곰팡이와 이끼가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벽돌 틈새를 더듬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벽돌 사이에 작은 홈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벽돌 깨짐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주가 지훈의 방에서 찾은 금속 열쇠를 그 홈에 깊숙이 밀어넣자 딸깍하는 작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벽돌 하나가 안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숨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돌을 당겼습니다. 그 뒤에는 그의 몸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좁고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흙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주는 통로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인 수사망을 완전히 벗어난 어둠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태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통로는 지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주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통로 끝에는 작고 습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철제 선반과 녹슨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희미한 휴대폰 불빛에 의지에 방을 살폈습니다. 지훈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선반 위에서 태주는 검은색 노트북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태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트북이 아니라 얇고 견고한 검은색 금속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챕터 1의 전체 줄거리에서 언급된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여러 개의 숫자, 다이얼이 달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어야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지훈이가 남긴 단서인가?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태주는 다이얼을 돌려보았지만 어떤 조합도 상자를 열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지훈의 생일, 가족의 기념일 등 모든 가능한 숫자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단서가 있는데 접근할 수 없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지훈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은 거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어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상자 측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주 작게 긁힌 스크래치가 보였습니다. 마치 점으로 찍은 듯한 패턴이었습니다. 태주는 지훈의 디자인 패턴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비밀번호의 힌트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통로 쪽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 쓱 하는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이리로 오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마 전 그를 감시하던 배우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급히 금속 상자를 가슴에 품고 녹슨 선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로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손에 랜턴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숨은 곳을 향해 랜턴 불빛을 천천히 비추었습니다. 불빛이 태주의 얼굴 바로 옆 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뭔가 있었는데 쥐새끼 같은 놈. 그는 방을 빠르게 스캔했지만 태주가 워낙 구석에 숨어 있었기에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실망한 듯 다시 통로를 통해 멀어져 갔습니다. 태주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금속 상자라는 단서를 얻었지만 이 위험한 장소를 벗어날 방법도 상자를 열 방법도 없었습니다. 태주의 모든 추적은 실패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제 그는 궁지에 몰린 쥐와 같았습니다. 절망감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태주는 다시 상자를 만졌습니다. 상자를 열지 못하면 지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경찰에 연락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이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배우 인물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태주는 상자 뒷면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상자에 붙어 있어 거의 보이지 않는 조각이었습니다. 태주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종이 조각에는 지운의 필체로 보이는 흐릿한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옷지으지응 히읗티긋.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늘 자신과 어릴 적 암호를 만들곤 했습니다. 시옷지으지응 히읗티긋는 그들의 비밀 암호 중 하나와 관련된 초성이 분명했습니다. 태주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금속 상자를 여는 비밀번호의 힌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훈이 자신에게 보내는 생존 신호였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형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태주는 상자 바닥에 박힌 스크래치 패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옷지으지응 히읗티글라는 초성과 연결했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단서를 해석하고 지훈의 다음 행동에 맞춰 움직여야 했습니다. 태주는 고아원 밖으로 나가는 대신 다른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지도에는 비읍이응 기억이응라는 또 다른 초성이 표시된 곳이 있었습니다. 지훈아, 형이 반드시 널 구하러 갑니다. 태주는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갈등과 위기는 절정이었지만 형제의 은밀한 협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생사의 기로에서 지훈과의 비밀 약속을 해독해야 했습니다. 태주는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고아원 지하실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가 자신을 쫓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외곽 도로를 걸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금속 상자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옷지으지응 히읗티글라는 네 글자를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절망은 이제 집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훈과의 어린 시절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둘만의 암호, 둘만의 공간. 그 모든 것이 해답의 열쇠였습니다. 태주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서재 우리 집에는 서재가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말하는 서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거실 구석에 낡은 책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책장을 생각의 서재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태주는 곧바로 그 초성을 풀어냈습니다. 숨겨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서재의 지도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소중한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히읗티긋는 함께하다의 초성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지훈이 실종 직전에 비읍니을지읒 기억이응지을라는 초성과 함께 지도에 표시했던 바로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비읍니을지읒 기억이응지을을 태주는 다시 지도와 연결했습니다. 폐쇄된 고아원과
가까운 곳에 있던 오래된 버려진 공연장의 위치였습니다. 이제 태주는 움직일 방향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절제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태주는 낡은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장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철문 옆에 작은 틈새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내부에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무대는 텅 비어 있었고 객석 의자들은 모두 덮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지훈이 남긴 단서를 찾아 무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지훈과의 소통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상자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무대 뒤편의 분장실 구석, 태주는 벽에 새겨진 작은 금속 마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디자인했던 특유의 기하학적 패턴이었습니다. 태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빨리 금속 상자를 그 마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상자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상자 측면에 있던 숫자, 다이얼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얼 옆에 작은 액정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짧은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형, 와주셨군요. 살아있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훈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절제되었던 감정이 순간 요동쳤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아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자는 일종의 은밀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지훈아, 형이다. 어디 있니? 말해줘. 시간이 없습니다. 배후 인물이 곧 옵니다. 상자 안의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지훈은 자신이 공연장 지하에 갇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배후 인물의 범죄 증거 파일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상자를 열기 위한 마지막 퍼즐, 즉 비밀번호는 바로 비읍니을 지읒 기역 이응 지읒의 해답이었습니다. 태주는 지훈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사라진 후 형이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태주는 곧바로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읍니을 지읒 기역 이응 지읒는 버려진 공연장이었습니다. 공연장의 설립 연도 또는 지훈이 공연을 했던 날짜 등 관련된 숫자, 조합을 필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문득 그들이 함께 봤던 가장 좋아하는 연극의 회차를 떠올렸습니다. 태주가 숫자 1005를 입력하자 상자가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작은 USB 드라이브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퍼즐을 풀어낸 것에 대해 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형제의 협력이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USB를 휴대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에는 배우 인물의 정체가 담긴 음성 녹취록과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배우 인물은 놀랍게도 챕터 2에서 태주에게 거짓말을 했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지훈의 디자인 기술을 악용하려 했고 지훈이 거부하자 그를 납치했던 것입니다.
태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훈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통신장치로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다. 이제 너를 구하러 갈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니? 형, 이제부터 제가 행동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주세요. 저는 이곳을 탈출할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제된 감동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동생의 성장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자유분방했던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설계자였습니다. 태주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동생이 사실은 자신을 구할 가장 중요한 단서를 남기고 스스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그는 증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지훈은 지하에서 탈출과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태주에게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대 뒤편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진실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곧 이 진실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태주는 동생 지훈의 무사 귀환과 사건의 최종 해결이라는 감동적인 결과에 대한 강렬한 기대를 품고 어둠 속을 걸어 나갔습니다. 태주는 공연장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증거가 담긴 USB를 제출했습니다. 태주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태주가 넘긴 증거는 박 씨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며 공연장 지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다림 끝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김 형사가 황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태주 씨, 동생 지훈 씨가 무사합니다. 지하 창고에서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제된 안도감만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지하 창고의 환풍구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상자 안의 통신 장치는 사실 비상 탈출을 위한 원격 스위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지훈은 태주가 USB를 확보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을 기다려 탈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태주와 지훈은 경찰서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강인하고 빛났습니다. 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형이 너무 걱정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 덕분입니다. 형이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박 씨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지훈을 납치하여 디자인 기술을 강탈하려 했다는 범죄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태주의 투쟁은 가장 감동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훈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을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울지 못했던 모든 눈물을 대신 흘리는 듯 했습니다. 가족의 깊은 유대감이 이 위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태주는 숫자와 규칙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직감과 용기,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자유분방한 막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강한 생존자였습니다. 태주는 지훈이 남겼던 모든 단서와 암호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동생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태주는 동생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거실 구석의 낡은 책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생각의 서재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소중한 지도를 숨겨두었던 지훈의 영리함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주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 통신 상자는 어떻게 만든 것이었니? 지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준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와 버려진 무선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형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형제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깊은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지훈은 태주의 책임감을 믿었고 태주는 지훈의 재치와 용기를 믿었습니다. 갈등은 해소되었고 그 자리를 더 단단한 신뢰가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태주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세상의 진실을 알린 용기를 되새겼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납치당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기술 쪽으로 진로를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타인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지훈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소중함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깨졌을 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가족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시련은 고통이었지만 결국 성장이라는 결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네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태주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주, 지훈이 덕분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태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지훈도 태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태주와 지훈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용감한 형제로 말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세상 모든 분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